김혜성이 오늘 귀국을 한답니다. 바로 자, 체포가 될 예정입니다. 자, 베트남 관련한 얘기하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이 이제 우리하고 교역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예요. 네, 근데 그 교역의 양을 확 늘리겠다라고 하는데 정말 묘하죠? 네, 오늘 베트남에서 반가운 녀석출로 김혜성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 베트남이 보낸 베트남에서 예전 같으면 안 보내줬을 건데 예성이를 어떻게 좀 그 베트남 공안이 잘 꼬셔가지고 너 들어가는 게 좋을걸? 라고 해서 들어오는 게 난 참 번거로워요. 우연인지 싶지만 아무튼 올해 베트남 수출품 중에 최고의 수출품 김예성이 오늘 또 들어온다고 합니다. 내용은 후에 본문에서 좀 찾아볼게요. 그냥 온다는 거예요. 와서 바로 인천공항에서 체포당할 예정이다. 체포당할 예정인 거죠. 네. 자, 한 베트남 그 관련한 경제 회의를 경제 무역 관계를 확대시키려고 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무역 규모를 5년 내에 2배 가까이 확대하고 2030년까지 양국 간 교역액을 1,500억 달러 달성을 추진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자, 이 교역 이외에도 전력 수급 문제, 그러니까 발전소를 지어주는 거죠. 그다음에 고속철 문제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베트남 원전, 네. 고속철도, 신도시 등 인프라 개발 참여에 한국 기업들을 넣어주겠다. 근데 이제 예전부터 중국한테 해달라고 그랬는데 중국이 안 해준 거다. 아니 중국이 하기 아주 지랄 같은 지형이에요. 그게 뭐냐면 베트남 자체가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엄청 길어요. 네, 엄청 긴데 그 등뼈 같은 국토의 대부분에 전부 다 아주 악성의 안반 산들이, 그러니까 돌로 된 산들이 꽉 끼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노이와 호치민이라는 대표적인 경제 도시가 있기 때문에 중간 지역에 이른바 쉽게 말하면 중소도시들이 거의 없습니다. 베트남 지도를 보면은 진짜 위아래로 너무 길어요. 그래서 위쪽으로는 여기가 베트남이고 호치민, 여기가 하노이. 완전 이렇게 깁니다. 그래서 진짜 길다. 기온 차이도 심하고 그렇죠? 그리고 중국하고 또 국경을 맞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 1000년 정도 중국의 지배를 받았던 대표적인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류를 위해서 교통을 활발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도로는 이제 있긴 하지만 너무 낙후돼 있었고 이 지형 자체가 철도를 뚫지 않으면은 이 자체의 국가 발전을 기대하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문제는 저희가 다 안반이기 때문에 저기다 공사를 한다고 하면 너무 비용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기초공사나 뭐 토목공사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처음에 중국 정부가 해준다고 들어왔다가 포기하고 나갔어요. 하도 그 지형적인 여건이 안 좋아서.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한테 90조 원 드릴 테니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90조 원 드릴 테니까 고속철 좀 해주세요. 뭐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철도 사업을 또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 누가요? 제가 또. 왜요? 남아프리카 뭐 철도 때문에? 지금. 아니, 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왜요? 철도공사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종의 팁을 드린다면. 이걸 내륙으로 해갖고 파갖고는 철도가 안 나옵니다. 해변을 따라가지고 일종의 교량 방식이나 해변 도시를 연료할 수 있는 그 해변 순환형의 고속철을 깔지 않으면 이거 내륙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안 된다는 거죠. 아마도 그와 같은 아이디어가 제공돼갖고 베트남 자체 물류 자체를 완전히 바꿔줘야 베트남이 지금 발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그럼 베트남에서 그렇게 일을 해주면 뭘 받아올 거냐는 거지. 중국이 먹다 남은 용과나 이미 다 없애버린 바나나 받아갖고는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트남한테도 교역량을 위한 뭔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가능성이 있는 게
히토류라는 겁니다. 베트남에 히토류가 있었어? 베트남이 세계 2위의 히토류 매장 국가입니다. 전 세계 히토류의 18% 정도가 매장돼 있는데, 베트남이 이제 말하자면 중국의 대체제가 될 수 있는 거는 매장량도 중국이 제일 많고 생산량도 중국이 제일 많아요. 이 히토류는 뭘 얘기하냐면 그 자석. 그러니까 자석에 들어갈 수 있는 히토류, 경히토류라고 하는데 이런 경히토류들을 베트남에 많이 이제 누적이 돼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이걸 갖다가 개발하려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일단 이 기반 시설이 만들어져야 도로라든지 철도가 만들어져야 이걸 생산해도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자석에 들어가는 히토류로 한정해서 하면 이게 연간 전 세계에서 필요로 하는 게 약 한 400만 톤 가까이 돼요. 자석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모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온갖 종류의 모터에는 다 이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휴대폰부터 자동차까지 아니면 전술 무기까지 안 들어가는 게 없는데 이거를 중국이 거의 90%를 독점으로 지금 쥐고 있으면서 이거 수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송 작가님 사업이 안 돼요. 여러분 요거 신형 요거 자석 요거 아시죠? 이것도 안에 히토류가 들어가거든요. 원료가. 근데 이게 지금 4개월째 수급이 안 돼요. 대외적으로 출고를 안 시켜줘 공식적으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거를 비행기로 갖고 실어나르고 공수를 하고 있거든요. 요거 신형 오늘 날짜로 오픈돼 있습니다. 근데 100개밖에 없으니까. 갑자기? 예, 요거 필요하신 분은 지금 가서 사셔야 돼요. 네. 자, 아무튼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 광물 매장량이 약 3천만 톤, 그러니까 세계 2위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8%를 차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개발 가공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라든지 조사가 좀 안 돼가지고 기술이 없어요, 한마디로. 그래서 지금 1년에 한 200톤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200만 톤까지 5년 안에 늘리겠다는 게 목표예요. 지금 현재 매년 생산량이 1000톤 정도에 불과하고 2030년까지 히토류 생산량 200만 톤을 목표로 외국인 투자 유치와 히토류 광산 개발을 추진 중이다라는 기사가 지난해에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남아공 자원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나 진짜 저 말이 왜 이렇게 불안하게 들리지? 우리나라의 제련 기술, 그러니까 볼 베어링을 이용한 제련 기술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효율로 공해 없이 이 원석 안에서 필요 물질을 뽑아내는 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런 히토류 광산에서 적용될 경우에 생산성과 품질 안정, 거기다가 환경 보호까지 물을 쓰지 않으니까 엄청나게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베트남하고 우리하고의 협업 관계에 인해서 북한이랑 되면 더 빠르겠지만 이와 같은 자석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히토류 자석을 대체 생산할 수 있는 생산 기지가 조만간 베트남에 빠르게 지어질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한국의 제련 기술들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수익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베트남 안에서 수금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이 구상무역이라고 해야 되겠죠. 베트남 히토류와 우리나라 SOC 투자를 맞바꿀 수 있는 이 경제 개발 효과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베트남에 미치는 한국 경제의 영향력은 더더욱 확대될 수 있고 이게 베트남뿐만 아니라 아시안 10개국들 전체로 한국 경제의 영토가 확장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은 약 히토류 80%를 중국에서 수입을 하는데 이 미중 갈등 이렇게 되면은 히토류 수입할 데가 없잖아요. 저가 4개월째 제품을 못 만들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베트남으로 이거를 돌려가지고 이제 히토류를 많이 가져올 수 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아예 생산을 해가지고 베트남에 생산 기지를 세우고 서방 국가를 비롯한, 미국이 제일 골치 아픈 게 그거거든요.
지금 자석 안 주는 거, 히토류. 히토리오 안 주는 것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요거를 빠른 시일 안에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절묘한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과 베트남 정상이 확인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저께 광복절 특사 명단이 확정이 됐는데요. 뭐 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정치인 사면이 있는 데 대해서 국짐이 거품을 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광복절 사면이 아니라 친일 매국적인 부끄러운 역사적 죄를 지었다 어쩌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언제 친일파 풀어줬냐고. 아니 무슨 이재명 대통령 아니 풀어주긴 친인척 했어. 풀어줬어? 친일 매국노들을 풀어주긴 했어. 일부 친일 매국노. 홍문종, 정찬민, 심학봉 전 국민의힘 그렇죠. 의원. 국힘 애들 이상한 애들이긴 한데. 네. 근데 얘네가 요즘 지금 풀려나왔고 당에 합류한다고 치면요. 얘네들이 오히려 정상인 놈일 가능성이 높다. 눈이 덜 묻었기 때문에. 네? 김건희가 덜 묻었기 때문에. 아무튼 그 사면 이후로 여론이 막 때리고 있고 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막 이러면서 최악의 지지율 56% 막 이러면서 윤 대통령이 아니고 이 대통령이죠.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6% 이상 빠졌다, 10% 빠졌다 막 이러면서 최악의 56%까지 왔다 이 지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56%라고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보다 높은 거예요. 50보다 높은 거는 국민 절반 이상이 계속 그럼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갑자기 일주일 만에 대통령 지지율이 10% 이상 빠졌다고 하는 거는 딱 두 가지 원인입니다. 표본을 조작했거나 아니면 국짐 정당대회 때문에 캠페인이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 고관여층들 중에 국짐 쪽, 보수 쪽 인사들이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지표가 나온 걸로 보이고요. 사면하고는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휴가철이잖아요, 휴가철. 네. 그렇습니다. 보면은 83만 명 정도를 했는데, 신용 사면만 364만 명이고요. 이거 별도로 한 거고. 저는 안 됐더라고요. 예. 신용 사면 안 됐더라고요, 저는. 네. 정치인 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노조원, 노점상, 농민 184명 이렇게 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 그다음에 정경심 전 교수, 최강욱,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윤건영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요게 이제 여권 인사인데 사실은 야당이잖아, 조국 장관은. 그죠? 민주당 아니에요. 근데 마치 민주당이 민주당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유리한 대로만 사면권을 악용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문자로 하다가 잡힌 그 사람들, 홍문종, 전창민, 심학봉 전 의원, 국힘 인사들하고, 그다음에 경제인들, SK, 삼성, 요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고루고루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국힘이 비판할 거는 그러면은 조국 전 장관하고 왜 이렇게 해줬냐.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치면 그러면은 같은 당에 홍문종이나 니네들 당에 그런 사람들 정찬민 심학봉 풀어준 거는 뭐라고 얘기할 건데? 그러니까. 욕을 해야 되지 않아? 니도 같이? 왜 국힘에 우리 당 사람들까지 다 풀어줬냐 이렇게 욕을 해야지. 그건 아니잖아. 저쪽 니네 편 아닌 사람들만 욕하고 이게 뭐야? 아니 사면 자체가 국민들의 통합, 대화, 화해 이걸 위한 거 아니에요 원래. 아니 그러면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 윤석열이 했던 사면하고 윤석열이 과거에 사면했을 때는 윤석열 김관진, 김기춘, 김태우 이런 사람들을 유죄 확정 일주일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해가지고 김태우는 또 선거에 내보냈어. 심지어 구청장 선거를 내보내가지고 그 구청장 선거가 김태우 때문에 하게 된 보궐선거인데 공천을 또 줬어요. 본인이 죄를 져갖고 날렸기 때문에 하게 된 거를 취소를 시키고 또 꽂아줬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러니까 헛지랄을 한 거지. 아무튼 이런 짓거리를 해놓고
과거는 까맣게 잊은 상태로 민주당만 잘못하고 있다라고 몰아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니들 그러면 사면 앞으로 안 해줄게. 안 하면 되지 뭐. 니들 깜빡이 들어가서 사면 안 할게 그러면. 그래서 이게 사면 논의가 갑자기 나온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애초에 시작할 때 정치인을 비롯한 뭐 민생세법이나 노동자들, 왜냐하면 이분들이 뭐 때문에 들어갔겠어. 시위하다가 이제 그렇죠. 뭐 집시법이나 이런 걸로 하고 들어가신 분들을 포함해가지고 전체적인 여러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사면을 했죠. 그러니까 뭐 잡범이니 뭐 횡령범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을 대사면 해가지고 챙겨줄 수 있는 범위들을 확대를 하고 국민화합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다 했어요. 다만 이화영 부지사나 뭐 김영 옛날 그 정무비서관 같은 본인 비서들 같은 이 개인하고 연루돼 있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연루돼 있는 측근 인사에 대해서는 한 명도 포함이 되지 않았단 말이야. 진짜 남의 다리 긁어준 거지. 그치.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고생했었고 또 지금도 고초를 겪고 있는 사람한테서는 또 이게 논란 여지가 있다고 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노조 탄압 피해자들도 했는데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건설 노조에서만 2,200여 조합원을 소환 조사해가지고 80명 노동자들을 하루아침에 전과자로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런 사람들이 뭐냐? 이런 사람들을 사면해 준 건데 국제노동기구 ILO도 이 화물연대 탄압 2024년에 화물연대 탄압, 건설노조 탄압 이게 부당하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이 ILO 협약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정부에 시정까지 요구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풀어준 거야. 근데 뭐 어떤 언론에서는 무슨 하여튼 노조 풀어줬다는 것만으로도 막 거품을 불더라고. 뭐 앞으로 대한민국이 바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지는 계기가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포함 못 시킨 게 참 오히려 저는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그냥 이화영 눈치 보지 말고 그냥 했으면. 그냥 하는 참에 같이 섞어서 했어도 괜찮았을 건데 아직까지 뭐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고 개혁이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불씨도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 일종의 이재명 대통령의 고육지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어차피 저 새끼들은 그냥 해도 욕하고 안 해도 욕하고 그냥 욕하잖아요, 늘. 나는 굳이 왜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좀 웃기는 건 뭐냐면 만약에 윤석열이 이런 사면을 했으면 국짐이 뭐라고 했을까? 근데 사면이 원래 그래요. 이쪽도 저쪽도 해가지고 둘 다 양쪽으로 약간 해가지고 사면 풀어주는 거야. 그 대통령 권한이야. 권한 있는 걸 써도 지랄이야. 난 그게 너무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뭘 해도 저쪽 애들 그냥 욕할 거잖아. 저쪽 애들이 칭찬하는 거 봤어요? 그냥 뭘 해도 욕하니까 눈치 보는, 우리는 왜 맨날 눈치 보는 척을 해? 하지 마. 눈치 보지 마. 결국은 이제 뭐 민생 회복이라든지 경제 안정 외교에서 외교 역량 발휘 같은 걸로 국민들의 신뢰를 좀 더 찾아서 초유의 70%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국정 지지도에 대해 70%를 넘길 수 있는 대통령으로 성장하실 걸로 믿고 있고요. 이게 그 바탕이 되길 바랍니다.